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윤명철입니다. 오만하고 방자, 중국이 남긴 고구려인 기록.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의 고구려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고구려제를 보게 되면 고구려 사람들은 교만하고 점차 방자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하고 방자한 것은 그들 입장에서인 거고요. 저는 이걸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고구려 사람들은 그만큼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라고 그래요. 하나 예를 들면은요, 제가 안시성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 안시성 위치에 관해서는 혹간 이가 있지만 둘레가 4km에 불과한 조그만 산에 둘러싸인 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강태종의 10만 대군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올라가서 느낀 때 두 가지 단어가 또 올랐는데, 하나는 미라클이에요. 아, 이거 기적이다. 여기서 이게 방어가 가능했을까? 두 번째는 제가 프리윌이라고 그래서 자유의지다. 고려 사람들은 요동전선에 마지막 남은 게 안시성인데, 이런 불확실성에서도 눈앞에서 구원군으론 말갈군 3,500명이 생매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해서 승리한 이유를 무엇일까? 저는 핵심은 바로 고구려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봐요. 이걸 제가 프리윌, 자유의지라고 본 거죠. 절대 고구려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하면은 이렇게 방자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역동성인데 한국제 기록이에요. 걸어다니는 것이 마치 전부 다 달리는 것 같다. 조선주의 양반 걸음은 팔자 걸음에다가 천천히 걸어야 되는데, 중국 사례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인들은 늘 항상 달리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걸음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정말 싸움을 잘해요. 성질이 흉악하대요. 그리고 급하대요. 기력이 있어요. 싸움을 잘해요. 약탈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몇 가지 특성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몇 가지는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기력이 세잖아요. 그리고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은 잘 안 하지만 싸움도 잘 하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 고구려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보기에 흉악하고 약탈을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논리는 중국이나 북방 종족들이 100배 더 심하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점만 빼면은, 아, 고구려 사람들은 매우 동적이고 그리고 기력이 있구나. 즉 고구려인들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랑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고구려적 기질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몇 가지 더 보게 되면요, 고려 사람들은요, 적에게 항복하거나 패배하면 화형에 처해요. 그리고 참서고 어떤 때는 그 일가마저 엄벌을 받아요. 이게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일종의 전사 공동체고요, 생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항복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패배에서도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직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수의를 만들어 입어요. 수의가 무엇입니까? 죽을 때 입는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 그리고 자유의지, 국가의식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 불구하고 부각을 못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집단이 어른이 되면 수의를 만들어 놓고 살겠습니까? 이게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기질이 다르다고? 네, 북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요, 정철은 고구려 정통론을 내세웁니다. 남한은 신라 정통론을 내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승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질이 다른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정치적으로 1인 독재 체제고 모든 힘을 중앙으로 몰릴 필요가 있으니까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켜야지만 돼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생태 환경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생태 환경과 그 이북의 생태 환경은 다른 겁니다. 산도 많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험악한 거죠. 이런 생태의 차이가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죠. 과거부터 그런 북방 세력들, 중국 세력들과 싸우면서 견뎌온 그런 유전 인자가 응축됐고 남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기질이 강한 거죠. 기본적으로 남쪽은 생태환경도 그렇고요, 역사적 경험도 신라나 백제나 가야는 큰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의 자기들끼리의 전투였었고요, 벌어진 전쟁의 규모도 전투 규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고구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AD 400년에 광개토태행군이 보기 5만 명을 신라 영역으로 진입시키거든요.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그만큼 거기는 전투 동원 능력이 뛰어났고요. 그들은 북방 세력과 중국 세력과 늘 싸우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씌운 프레임 벗어나지 못한 한국? 먼저 우리는 굉장히 나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이 많다. 이게 정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일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1910년대에 가면은 세키노 다다시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또 고구려 고분벽화를 알린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키노 다다시를 이어가지고 유명한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내용이나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세키노 다다시가 말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논조는 그겁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다면 애상의 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슬프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사기에서 나오는 이 선의 미학을 강조하면서 여기는 쓸쓸함이 배어 있다고 그랬고요.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북풍에 시달리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술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 문화는 소방미가 있다. 얼핏 보게 되면 우리를 굉장히 극찬하는 거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조선은 굉장히 유약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한으로 가득 차 있다.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우리를 아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제국주의, 문화적 식민주의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죠. 역사학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예술이라든가 문화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야나기 무네요시류가 주장한 내용들 우리 문화의 특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구려 정신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제가 고구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고구려 정신, 고구려 기질을 부활시키자는 거죠. 우리는 사실 백의 민족이 아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양반 선비들과 고구려인들 이들과 비교해 보세요.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조선 일변도로만 한 거죠. 음악만 오더라도요. 조선 음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정화 위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 민요들이죠. 정말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정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고구려만은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면 우리와 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섞여 있었던 지금 오늘날의 카프카스 지역에 보면은 그쪽이면 코샥춤이라든가 다케스탄춤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보듯이 펑펑 뛰는 거군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행사를 해요. 그쪽 지역의 춤들은 퍽퍽 뛰는 건데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악기도 좀 다른 거죠. 그런 예술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는 찬란한 고분 벽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백이민족, 우리는 흰 것밖에 없다고 그러고 수묵화만 얘기해요. 백이민족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약간 톤이 높아지는데 바로 일본의 민예운동가 또는 예술 사상가로 불려지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만든 조어입니다. 백이민족.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신색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강하거나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죠. 너무나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림만 하더라도 고구려는 지금 현재까지 100여 개가 조금 더 발견됐는데 그게 전부 다 찬란한 채색 벽화잖아요. 오직하면 일본에까지 전달이 됩니까? 당시 외국이죠. 그 담정을 비롯한 고구려 화공 집단들이 건너가서 그림을 많이 그려줬고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유명한 세계문화유산이죠. 범용사의 금당 벽화로 나와 있는 겁니다. 조선은 채색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세기 중기 넘어서부터 그 무렵부터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 경치를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우리고 그리고 때때로 채색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민족의 예술, 우리 민족의 기질, 민족성 그렇게 논리를 왜곡시키거나 비약시키면 안 되죠. 제가 역사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일본인이라든가 우리와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인들의 눈으로 평가된 건 우리의 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첫 번째는 중국인들, 두 번째는 일본인들, 그리고 그 위에는 서양인들에 의해서 평가된 것을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걸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 시대 분들을 모두 비판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극복하려고 했지만은 후학인 저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극복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역시 부족한 거죠. 가장 중요한 집단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선이 고구려와 달리 중국 중심 외교였던 이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고려 때부터는 한반도의 영토가 고착이 됐잖아요. 조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중심의 이데올로기 지향사입니다. 성리학과 그다음에 그것을 담당했던 양반 또는 선비들의 성리학자들의 기본적 세계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들은 외세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출발부터 4대 교리를 원칙으로 내셨습니다. 큰 것에 봉사하고 그다음에 1번 그리고 유구국 이런 거는 교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외세 의존적 성격이 강하다.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이데올로기 지향 사회라는 겁니다.
건국의 공신이 결국은 정도전이거든요. 그런데 고려 말부터 성리학이 극성하게 되면서 그 당시 때까지 문제가 됐던 많은 부분들을 해소했어요. 시대 정신으로 볼 때 성리학자들, 즉 신진 사대부들의 등장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서 성립된 조선은 출발부터 삐끗했고요. 특히나 세종을 지나서 성종연간에 가게 된 완벽하게 철저하게 성리학 중심의 이데올로기 사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큰 문제가 생겨요. 이데올로기를 지향했다는 것은 현실과는 무관하게 늘 사상적 이즘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거기서는 실용적 사고, 즉 변증법적 사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신분제를 확립시켰는데요. 단순하게 신분의 구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산업공상, 이른바 직업에도 철저하게 계급을 뒀다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인 중심이고, 물론 간간히 양명학이라든가 등등의 또는 후대 실학도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완벽한 성리학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의 목적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지 삶의 지혜를 찾거나 지식을 찾거나 정보를 활용하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사인데 농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한반도만 하더라도요, 생태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임술밀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잖아요. 동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준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하면 홍건적 같은 거 있겠습니까? 일본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육을 먹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벼농사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작곡농사도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제에서는 너무나 벼농사 위주로 했고 다른 작곡농사를 게을리했고 채소농사 게을리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뭡니까? 공업을 완전히 천시했잖아요. 통일신라 공업 발달했습니다. 고려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달한 나라는 고구려죠. 엄청나게 고구려가 발달했고 그 가장 극적인 증거는 군수산업이고요. 말 그대로 자원, 광물 자원 개발이고요. 그다음에 화학이 발달한 데가 케미스트리가 발전한 거예요. 상했는데 상업은 완전히 억제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없었어요. 현재 종로를 중심으로 한 유기전만 있었고요. 조선 후 말기쯤 가가지고 우리나라 송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민간 신장이죠. 즉 난전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이 없으니까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바다는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쇄국 정책을 쓰고 일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명나라도 이런 청나라 그리고 일본도 쇄국 정책을 썼다. 한자로 똑같죠. 즉 해금 정책 또는 쇄국 정책. 그러나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조사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500년 동안은 정책으로는 굉장히 4대 의존적이고요. 경제적으로는 빈곤했던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말 그대로 대중국 일변도였다 보니까 성리학적 예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묵화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고대 문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는 시대마다 다시 재발견되고 다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란 말이 그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고대 문화를 발견하면서 조선시대 거는 이미 충분히 돼 있어요. 그 이전에 고려 아니면 특히 고대 문화를 다시 계승 발전시켜서 이 시대에 맞는 문화로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바람이죠. 빨리빨리 문화도 고구려에서 왔다? 저는 지금 20세기 말 또는 21세기 청년문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계의 많은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요. 요가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요. 거기에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비문학을 했을 경우에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들은 가치지향적이었어요. 그것이 교조성을 띄우고 때로는 현실과 좀 동떨어졌지만 그래도 인간이 갖춰야 될 가치를 늘 지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조라든가 일제시대라든가 1960년대까지 어두운 그것을 탈피하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동적이고 세계를 지향하고 개방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반면에 조금 더 조선제의 좋은 점들 이를테면 가치지향적인 면 그리고 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는 고구려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고구려야말로 이런 동적인 문화를 우선으로 하지만 정적인 문화를 갖추고 있는 집단이로구나.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70년대 이후에는 빨리빨리라는 용어가 입에 붙었잖아요. 그런 고구려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고구려의 이런 다른 면, 이렇다면 정적인 면, 가치지향적인 면, 그리고 직심은 고든 마음씨예요. 그다음에 자유의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니까
수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세기 이제 한민족은 새롭게 탈바꿈해야 돼요. 문화도 르네상스해야 되거든요. 고구려 말로 다물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K-팝, 조선팝 이런 걸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젠 좀 더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대를 만들어요. 고대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을 찾고 그걸 다시 개화시켜서 우리는 물론이군요. 세계 문화에 또는 인류 문명에 큰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에 근거했다, 사실에 근거했다, 그리고 제가 쓴 전문 서적과 논문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 교양대학의 조읍종 교수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중국의 정신승리가 만든 고구려 아닌 하구려? 여러분, 고구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벌써 넓은 대륙의 중국과 맞상대하면서 말 달리며 뭔가 호령하는 그런 그 기상을 느끼셨고,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영토적 확장성도 우리 역사에서 누렸던 그 기억이 아마 고구려와는 가장 강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구려의 실체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고구려라는 표현 말고도 고구려를 지칭하는 표현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고구려의 원형의 개념으로 동명왕 또는 주몽왕이라고도 하는 시조의 출자와 관련돼서 원래 먼저 있었던 선주 정치제 이름이 뭐 탕리국, 생리국, 고리국, 이게 이제 한자 판본마다 글자가 복잡하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탕리, 생리, 고리 가운데 고리라는 그 표현과 연결되면서 고구려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신데, 고구려도 처음부터 고구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원 정치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구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 구려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중국 기록에 고구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구루, 구려 그렇게 표현한다. 언뜻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표현이 고을이라는 우리 고유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을의 원형적 한자 표현이 구루였고, 고구려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으뜸의 고을, 구루라는 의미로 높을 꽃자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것이, 이 고구려에 대응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구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래 하자. 그러니까 이건 낮춰 부르는 거죠. 이건 누가 그랬냐면 중국이 그랬어요. 고구려가 워낙 잘 나가고 또 그게 보면은 중국을 위협도 하고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나라 전한의 말기에 외척 왕망이 정변을 일으켜서 잠시 전한 왕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자기가 새로 올 신자 쓰는 신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흉노토벌을 위해서 고구려인들을 징발해서 쓰려고 했는데, 고구려가 거부하고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니까 그 장수들을 보내서 고구려 혼내줘라 해서 강력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너무 강력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리고 잘 막아내니까 이 부하들이 꾀를 내가지고 아주 낮은 직급의 고구려 장수를 사로잡아서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서 이게 고구려 왕 추의 머리입니다 라고 왕망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망이 너무 기뻐하면서 저 눈에 가시 같은 고구려 이름도 참 듣기 싫었다. 야, 앞으로 고구려라고 부르지 말고 하구려, 말 그대로 중국적인 주변 민족을 아주 멸칭으로 표현하던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구려라는 표현은 고구려인들이 자기들이 모여 사는 산간 계곡 사이에 어떤 중핵 거점이 만들어진 골짜기의 고을, 근데 그중에 가장 으뜸이 가는 고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라 이름으로 확정된 것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과연 고구려인들도 고구려라는 표현을 직접 썼겠느냐? 1979년쯤에 그 충청도 충주 쪽에서 고구려비가, 그래서 한때는 중원 고구려비, 지금은 이제 충주 고구려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고려 대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고구려인 스스로 고려라고 약칭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에서 고구려를 스스로 자칭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구려인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 제가 이 고구려라는 높은 으뜸이 되는 고을, 정치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이 랩구려라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몽골 그 옛수도 카라코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나라의 첫 수도였던 그 카라코룸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오르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 돌궐 투르크족의 원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비가 하나 있는데요. 쿨테킨 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8세기 초반에 당나라에 아주 위협이 되는 이
돌골 세력을 당나라가 견제하기 위해서 야 우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합시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돌골 제국 가한의 동생이었던 쿨테킨이라는 재상이 돌아가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당나라에서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당현종이 추모도 하고 뭔가 그 서로 협력하는 기회를 삼기 위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우리 당나라와 돌골은 예전부터 아주 잘 사이좋게 지냈으니 앞으로도 잘 좋게 지냅시다라는 그런 그 당나라 한자 기록이 있는 그 비석을 보내주니까 마침 또 돌골인들도 자체 문자를 그때 이미 만들었어요. 거기는 특이하게도 뒷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측면에도 나머지 3면을 돌아가면서 돌골 문자로 또 돌골인들의 역사 내지는 지금 돌아가신 쿨테킨이라는 사람을 위한 애도문을 쭉 썼는데 그 과정에서 550년을 전후한 시점에 이미 돌골하고 아주 밀접한 그 우호 관계를 협력 관계도 맺고 돌골의 최고 책임 황제가 되겠죠. 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단을 보낸 나라 이름으로 메클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표현은 구루, 고울을 의미하는 구려가 되겠고 그 앞에 최고의 고울을 얘기할 땐 고구려가 되고 고구려인 스스로는 또 우리는 맥족이라는 종족이 사는 마을이야. 맥구려, 맥클이라고 표현하는 발음되는 그런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는 맥구려가 아닐까 그렇게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맥이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고대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예맥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예맥의 맥, 그 표현을 써서 우리는 맥족이 모여 사는 나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존재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중국이 본 고구려인 말 그 자체. 우리가 고구려를 다시 한자로 보면요. 높을 고자에 글귀 구자에 고울 여자 또는 발음을 땅 이름 리자로도 읽혀요. 이제 고구리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맥구려와 연결되는 이 맥구려의 여 또는 고구려의 여에 실제 한자가 고울 여자가 아니라 검은 말을 의미하는 가라말 여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조와 유비와 손권이 다퉜던 삼국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나라의 장수였던 광구검이라는 자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천왕 때 우연히 오나라 사신들이 요동 지역으로 왔다가 잡힌 걸 탈출해서 고구려 왔다가 고구려가 오나라 손권하고 연결돼서 놀랍게도 최초의 중국의 삼분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나라에서 저 녀석들이 감히 우리에게 그 문제를 만들려고 해가지고서 대대적인 침공 작업을 한 사건이 첫 번째가 놀랍게도 광구검이라는 자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가 거의 멸망할 정도의 위기까지 동천왕 때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구려 수도 지금 우리가 국내성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함락을 하고 거기에 집안으로 넘어가는 아주 큰 고개 꼭대기에다가 자기의 공을 기록한 광구검 기공비라고도 세칭 얘기되는 그런 비석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 고구려를 설명하는 한자가 아까 말씀드린 고울여자가 아니라 말마자가 붙어 있는 검은 가라말 여라고 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위나라 입장에서도 고구려를 성격을 규정할 때 말과 관련된 존재로 고구려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고구려의 옛 유적지에 보면 고분 벽화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고구려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다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를 그 무덤 벽화로 막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말 달리며 사랑하는 그런 그 호방한 살아생전의 모습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초기 고분 벽화 보면 다 말 달리며 사냥하며 아주 호쾌한 장쾌한 기상을 날리는 모습인데 바로 고구려의 가장 국가적 성격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말 종류도 남달랐던 활의 민족 고구려인.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남북이 분단되고 우리가 한반도 중남부 중심으로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 그때까지만 해도 농경국가적 성격으로 많이 설명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우리 민족을 구성하는 여러 나라들은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자기 성격과 내용을 키웠고 그것이 하나 돼서 현재 우리 한국인 코리아 DNA가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고구려는 말로 상징되는 문화를 대변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말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마민족이었거든요. 역시 흉노와 연결되면서 고조선 때 이미 한무제와 맞짱을 떴던 그런 그 고조선적 전통이 고구려에도 연결이 돼서 고구려 국호에 쟤네는 아주 강력한, 아주 검은 빛 나는 강력한 말을 가지고 뭔가 도모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인식으로 고구려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구려 말은 또 어떤 말일까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혹시 온달 이야기 잘 아시죠? 평강공주가 너 남편 감은 온달이다라고 계속 어려서부터 각인됐던 인식을 지키려고 온달에게 시집을 가서 결국 온달과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고구려라는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 가서 말들을 팔고 있는데 아무런 말 사오지 말고 나라에서 썼던 국마, 나라의 말 중에 괜찮은 애들을 사와라. 딱 그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서 고구려의 말은 다 같은 말이 아니라 특별히 나라에서 쓰는 국마가 매우 중요한 말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우리가 아는 사료상에 보면은 우리 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말들은 좀 작은, 혹시 몽고마 아세요? 현재 조랑말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기록에는 과하마라고도 표현이 돼요.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정도로 낮은 말이 과하마예요. 뜻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말 중에 이 과하마로 표상될 수 있는, 현재는 조랑말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말 그대로 그 한무제가 탐냈던 천리마적 개념 또는 한열마적 개념, 그런 것과 연결될 여지가 있는 아주 인내심 있는 말인데,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말 달리며 활 쏘는 모습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달리고 있어요. 말이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말을 조종할 수 있는 고삐를 놓고 말에 몸을 실은 채 활을 쏜다? 이건 거의 신기에 가까운 그런 어떤 기술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말 달리면서 돌아서 쏘면 머리가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 때문에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신기에 가까운 활 쏘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 기술이 단지 사람만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협조를 해줘야 된대요. 그에 적합한 어떤 역량을 갖춰주는 그런 모습을 갖춰줘야 되는데, 고구려가 강조할 수 있는 이 말들의 특성이 놀랍게도 마상에서 활 쏘고 강력한 어떤 전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말이 바로 고구려의 국마일 거다. 달리는 말 위에서 활쏘기가 가능했던 이유? 놀랍게도 현재도 몽골에서는요, 이 쩌러머리 조랑말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말들은요, 달리는 법이 다르대요. 혹시 말 타보셨습니까? 승마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말 주법이 아주 다채롭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말 주법은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걷고 속도 내지 않고 할 때는 대각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왼 앞발이 나가면 오른쪽 뒷발이 같이 대각선으로 발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좀 작은 몸체나 아니면은 좀 인간하고 가까운 동물들이 그런 방식이 있고, 아주 덩치가 있는 동물들은 측대보라고 해서 이쪽 측면과 이쪽 측면 양쪽이 마주 보면서 움직여요. 오른발이 나가면서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걸음걸이를 측대보라고 합니다. 측면이 서로 대응돼서 한꺼번에 약간 띠뚱거리는 것 같지만, 이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말의 높이를 꾸준하게 유지해서 만약 이렇게 걸으면 이게 들쑥날쑥해서 말 그대로 요동을 치는 모습이 돼서 활을 쏘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요동을 하면은 이건 조준을 못하고 결국은 사냥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의 그 높낮이가 없이 이렇게 하지만 이게 수평을 이루면서 달리면, 그게 달리면서 바로 그 찰나적 상관에 사냥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냥 기법이 이 측대보라는 이 방법으로 할 때 아주 뛰어난 전력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고구려의 국마가 이 두 가지 주법을 다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평상시 걷거나 아주 쾌속으로 갈 때는 대각보라는 발걸음으로 아주 속도를 내서 가는 게 있고,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주법을 바꿔가지고 측대보로 요 높이를 쫙 유지하면서 달려주니까 그대로 타격해가지고 명중률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을 고구려인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유지했었던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고구려라는 한자의 국호로 우리는 고울여자의 려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구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쟤네는 말이야 말도 아주 검은빛 윤나는 아주 강력한 말을 다룰 줄 알고, 그 강력한 활 쏘는 능력으로, 마상에서 쏘는 능력으로
결국은 그 국가적 국력과 어떤 역량을 키운 그런 민족이 바로 고구려였고, 결국은 고구려가 자칭하면서도 그 한자적 표현에 그들을 표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단어인 검은 말, 아주 능숙한 말을 다루는 능력 있는 민족, 그런 개념으로 이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인에게 물려받은 한민족의 순발력, 사실 우리가 기마민족 하면 또 헷갈리는 것이 유목민족하고 수렵민족을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순발력 있고 가장 역동성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은 수렵민족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이 그렇고요. 고구려와 연결되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여진, 말 그대로 말갈 계통으로 연결되는 그 세력들도 같은 맥락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말 달리면서 또 저쪽에서 뛰어가는 사슴을 맞춰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동작을 한순간에 다 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은 아마 전 세계인이 우리 민족을 깜짝깜짝 놀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난 순발력, 집중력이거든요. 동북아에서 먹고 사는 방식이 4가지 크게 나눠집니다. 수렵 방식, 그리고 목축 방식, 농경, 그리고 어로. 근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먹고사니즘의 특성을 보니까 농경 문화적 요소도 있고, 어로 문화적 요소도 있고, 목축 문화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수렵 문화와 연결된 게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먹고 사는 모든 방식의 어떤 행태를 우리가 다 스스로 경험하고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면서 그걸 융합시키는 엄청난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 역사의 여러 정치체가, 그리고 이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표상이자 상징으로서의 고구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장쾌한 대륙을 책임졌던 그런 민족이었고 우리의 조상들이셨습니다. 특히나 이 고구려가 갖고 있는 그 말로 상징되는 이 문화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뛰어난 순발력과 민첩함을 DNA로 남겨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